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종관기상학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될 김백민입니다. 여러분들 종관기상학 하면 일기도상에서 저기압, 고기압, 다양한 형태의 웨더 패턴에 관한 학문인데요. 저기압, 고기압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리고 이 저기압, 고기압의 이동과 확장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무엇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준지균 방정식이라는 종관기상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될 텐데요. 그 준지균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뉴턴의 역학 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역학 방정식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우리 보존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처음부터 준지균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선수 학습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전선까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일기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존 방정식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지 대기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굉장히 많은 챕터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시된 요 문장을 게리 랭만이라는 분의 책에서 제가 따온 문구인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아하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제 강의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장은 결국엔 우리 종관기상학을 배우는 그런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문장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 종관기상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온도풍 균형에서 우리 대기가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대기가 자발적으로 온도풍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회복해 나가는 일종의 회복 과정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요 서머 윈드 밸런스를 리스토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가 비를 내린다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강의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9강에 이르는 강의의 끝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서론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된다면 종관기상학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기본적으로 종관기상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다음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강수라든지 습도라든지 다른 학문에서 많이 나오는 변수들도 있지만 기상학의 여러 변수들 중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UV, 이런 동서방향 속도, 남북방향 속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기압, 여기에 더해서 상승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승 속도는 우리가 주로 종관기상학에서는 오메가라는 기호를 써서 W가 아니라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이것을 프레셔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요 프레셔 벨로시티라는 기압 속도, 한글로 번역하면 이 정도 되겠죠. 요 변수 정도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변수들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속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온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기압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프레셔 벨로시티는 파스칼을 속도로 나눈 이러한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단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온도를 섭씨 온도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상학에서 기본적으로 기상학이라는 학문에서 온도는 켈빈을 쓰는데요. 켈빈과 섭씨 온도의 관계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를 해서 273.15도를 빼면 켈빈 온도가 궁극적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법칙들을 다루기 위해서 섭씨 온도라는 것이 온도라는 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에너지에 만약에 비례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양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섭씨 온도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씨 온도는 이 온도들이 어떤 물체나 기체,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켈빈 온도라는 것은 정말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온도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0 켈빈으로 정의한 절대 영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불러서 우리가 다루는 기상학에서는 주로 켈빈 온도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상학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주로 이제 사인, 세타 뭐 이런 형태, 삼각함수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각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분법에서 사용하는 디그리가 아니라 우리 그 라디안을 사용하는 호도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도를 표현을 합니다. 호도각에서는 각도를 반경 1인 원의 호의 길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요 지금 각도 세타라는 것은 요 호도각으로 따지면 길이 r이 되는 것이죠. 요 호의 길이요. 그래서 360도라는 각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길이가 되겠죠. 근데 반경 1인 원의 호의 길이로 표현하기 때문에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r이 1이면 결국엔 360도에 해당하는 호도각은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은 360도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보면 자동적으로 360도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디그리에 해당하는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그런데 각도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각도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원이기 때문에 그 라디안을 기본적으로 그냥 생략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부분 무차원, 각도는 근본적으로 무차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온각의 경우에는 2파이, 90도에 해당하는 직각은 온각의 4분의 1이므로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이 되는 식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위도와 경도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기호는 람다와 파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경도를 표현하고 위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호를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위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남극점 같은 경우에 90도 사우스, 북극점 같은 경우에 90도 노르스. 그래서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적도를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호도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점의 경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북극점의 경우 2분의 파이가 호도각으로 표현하면 각도가 되겠죠. 부분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가장 엘리먼트가 되는 단위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단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U, V, T, P를 표현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유도 단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유도 단위라는 것은 길이와 질량, 시간, 온도 외에 나머지 모든 단위들을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들 이외의 모든 단위들을 거기서부터 유도에 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므로 유도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예를 들면 초당 몇 미터 움직였나 해서 미터 퍼 세컨드라는 유도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힘에 대해서 힘의 단위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F는 ma로 정의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m이라는 것의 단위는 kg이 되겠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무엇이죠? 미터 퍼 세컨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kg 미터 퍼 세컨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뉴턴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정의를 해서 1뉴턴은 kg 미터 퍼 세컨드 마이너스 2로 쓰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압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압은 공기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으로 정의되겠죠. 자, 그러면 힘은 앞에서 뉴턴으로 정의됐고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A라는 면의 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힘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기압은 뉴턴 미터 마이너스 2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기압의 단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단위만 봐도 기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면적으로 나눴네? 아, 기압이라는 것은 뭔가 힘인데 힘을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를 두고 이렇게 물리량의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위를 그냥 뒤에 붙는 무언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위를 가지고 역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단위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위는 기본적으로 이 파스칼이라는 기호를 써서 정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뉴턴 미터 스퀘어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는 단위로 1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 스퀘어라고 정의를 해서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우리 기상학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압력이 좀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단위들, 헥토파스칼, 밀리바, 기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헥토파스칼은 여러분들 헥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100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파스칼, 1파스칼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1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은 100파스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시고요. 밀리바라는 건 기본적으로 헥토파스칼과 밀리바는 같은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단위 면적을 고려를 할 때 공기가 쌓여 있겠죠.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0만 1325 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표준 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압을 헥토파스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013.25 헥토파스칼 혹은 밀리바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 자체는
이 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물리량들에 대한 기호와 단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차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정식에 있어서 방정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위에 굉장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기호로서 표현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항들과 각각은 우리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각각의 항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좌변과 같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정식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운동 방정식을 쓴다. 그러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들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뒤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은 어떤 항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배우는 게 우리 종강기상학하기의 첫 번째 파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성된 항들, 각각을 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들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원은 4가지 기본적인 특성 물리량을 곱하거나 나누어 항의 차원을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결국에 항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차원에 있어서 차원 균질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방정식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항들로 구성되고 방정식의 각 항들이 차원적으로 균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자, 각각의 항들은 요 4가지죠. 여기서 요 항들이 단위를 구해보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 이것이 차원 균질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운동량 방정식에서 살펴보면 du, dt가 좌변에 있고요. 요게 하나의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번째 항은 기압 경도력이라는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u, dt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바로 u가 미터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t가 시간이니까 세컨드니까 미터 세컨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항의 기본적인 차원이 됩니다. 미터 퍼 세컨드 마이너스 2 이것이 첫 번째 항의 차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항의 차원은 얼마일까? 로우는 밀도고 P는 기압이고 X는 X방향 좌표 축이므로 이것은 거리에 대한 유닛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 밀도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기압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X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에 대한 단위는 또 미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저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미터 세컨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좌변이 가속도가 되겠죠.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가속도는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힘들,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균질성에 의해서 이 좌변의 가속도와 우변의 항들의 여러 가지 표현된 식들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균지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봤을 때 각각의 항들이 차원이 일치하는가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방정식을 구성하는 항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